안녕하십니까, 원투비그룹 스테이트입니다. 벌써 8월이네요.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이 지나고 뜨겁고 습한 여름만큼 눅눅한 증시가 어서 지나고 가을을 지나 산타랠리를 펼치게 기다리면서, 물론 이제 미신 같은 거긴 하지만 기대를 가져봅니다. FOMC 리뷰를 해야겠지요. 일단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이 부담이 되는지 블라드 등 여러 의원들이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 진짜 무슨 이렇게 빨리 막 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뭐 시장은 느낌이 뭔 땡소리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 많이 보였죠.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의 의견이 원래 그렇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 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정하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블라드는 프레임이 원래 이제 비둘기파인데, 예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난 원래 비둘기파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 매파로 돌아서야겠어,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요한 의견이니까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죠. 고용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죠? 물가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하고 또 금융 안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쓰는데, 일단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고용, 은퇴자가 이제 존재한다고 매파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퇴자가 존재하니까 예전만큼 고용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은퇴자가 존재하는데 예전만큼 어떻게 고용이 회복되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매파에서. 그러나 그런 인구 구조 변화는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이 되었죠.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 하면 연준 내에서도 이제 좀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시는 브레이너드 이사님께서 고용이 단순히 700만 명이 아닌, 원래 이제 700만 명이 회복이 돼야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 지금 700만이 아니라 910만 명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저쪽 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쪽 말이 더 들어오고, 서로 별 편향이 있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쪽이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MBS라도, 모기지 증권이죠. 이제 이게 주택가격을 지금 좀 과열하게 만든 범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MBS라도 먼저 주택가격이 과열이니 먼저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국채나 MBS나 뭘 먼저 테이퍼링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채를 산다는 것은, 장기채를 산다는 것은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MBS도 마찬가지고, 둘 다 주택가격의 요인이 맞아요. 상승의 요인이 맞기 때문에 어느 쪽을 뭐 먼저 테이퍼링 해야 된다. 사실 MBS 테이퍼링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시기를 빨리 하려는 매파들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의견들이 쭉 있는데 이게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 기류 파악에는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류가 중요하죠. 파도도 있고 뭐 그냥 어느 정도 물의 움직임이 있지만, 저는 해류가, 큰 물줄기, 크게 변하는 거, 시대의 흐름, 뭐 제가 그런 것을 판별할 능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게 봐야 한다면 지금 경기의 추세가 꺾이고 있지 않느냐, 즉 피크아웃,
논란이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엄청 중요하죠. 미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 세 개 중에 하나. ISM 제조업 지수도 고점을 찍고 60을 하회하며, 물론 이제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 같고, 63에서 고점 찍고 지금 59니까 63에서 59까지 지금 하락 추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또 유로의 7월 제조업 PMI도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회복을 했으니까 여러 나라의 선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않죠. 채권 시장이 정말 좋아할 만한 뉴스들 정말 많죠. 이것도 모두 다 사실이고, 그리고 부채 한도도 우려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해류가 아닙니다. 해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지표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게 진짜 추세를 만들 것이냐, 쭉 떨어질 것이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는 그동안 봐오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정책이 중요하다 라는 걸 많이 봐왔고, 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 재정 쪽에서 통화 쪽에서 둘 다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저는 해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추세가 만약 꺾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발작용으로 재정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열이 되면 오히려 긴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경기를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류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쁜 쪽이었고, 지금 또 좋은 쪽으로 또 보면 여전히 무역이 좋다는 것을 해운 운임의 강세 유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좋은 실적과 한국 수출 경기 호조 등이 있겠죠. 이것도 좋은 요인이지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개월짜리를 해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몇 년간 투자의 부재가 다시금 투자의 사이클로 이끌 것이라 판단하고, 기업들이 지금 쉽사리 아직도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아직 걱정이 되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자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질 않나, 이것저것 하고 경기가 또 꺾이고 하니까 투자를 하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준에서 AIT를 실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얘기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연준은 투자를 하길 원하니까 그렇게 AIT를 만든 것이죠. 이런 것이 큰 해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미중 분쟁은 그 둘의 미중의 재정 정책에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제 연준의 물가 타겟팅이 2%에서 대칭적 2%, 그리고 AIT 이렇게 3단계, 1, 2,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뀔 때는 2017년,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뀔 때는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최종적으로 AIT로 변화를 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2% 근처에만 오면 너 물가 올라오지 마, 2% 근처 오지도 마 하면서 머리를 팍 때리면서 긴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내왔고, 그래서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2017년에 대칭적, 이번에 유로존에서 이제야 시행을 하는 것이죠. 지들은 사실 먼저 AIT 그 이상을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하면서, 무슨 지금 와서 그걸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분데스방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닌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7년에 대칭적 2%, 2%, 대칭적 2%는 2% 중심으로 아래로 떨어져도, 물가가 아래여도 우린 싫어, 디플레이션 싫어, 2% 위로 가면 우린 인플레이션 싫어, 우린 인플레도 싫어 하는 움직임이고, 이제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좀 더 두려워하는, AIT가 뭐죠? 예전에 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도 우리가 용인을 할게 라는 것이죠. 이건 인플레이션을
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해류는 결국 자산 가격의 중기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좀 한 1년 정도 사이클로 보면, 증시 자체로 보면 현재 신용 잔고가 너무 올라간 것은 증시 자체로 보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1.2%를 하회했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지표가 아까 말했듯이 지표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느니, 아니면 성장이 잘 안 나오는데 너희들이 감히 테이퍼링을 해? 이 매파 사람들아, 이러한 느낌도 있고, 스탠딩 레포가 뭡니까? 예, 레포를 항상 열어두겠다 해서 스탠딩, 그러한 의미를 쓴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채를 들고 있으면 미국채를 현금으로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허용하게 해주는 게 레포인 것이고, 레포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준이 자체적으로 스탠딩 레포라는 걸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를 우리가 들고 있어도 우리는 현금 문제 없어 하면서 미국채를 더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1.2를 뚫고 내려가고, 그런데 근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해류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자면 1.5%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물이. 지금은 너무 가열이에요. 저는 1.3제를 봤을 때도 믿기지 않았고, 1.2를 뚫었을 때는 이거는 단기적인 과열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1.1%대 시장금리임에도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 약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상방에 대한 베팅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서 더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도 있겠죠. 왜냐면 사실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은 미국 증시 S&P 500의 실적을 잘 나오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빅테크와 더불어, 물론 아마존이 약간 3분기 가이던스를 이상하게 내고 매출 증가세, AWS 매출 증가세가 좀 이상하게 둔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빅테크와 더불어 금융주는 미국의 실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융주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관심 기업, 산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회계 기준의 변경인데 IFRS 17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돼요. 주가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주가는 이익과 밸류의 곱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것이고, 이익은 이익이고 사실 밸류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면은 미래의 이익을 감안해서 밸류를 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익과 밸류 중에서 밸류는 이익의 선행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사실 이제 PER이 높고 PBR이 낮을 때 저점이고, PER이 낮아지고 PBR이 높아지면 그때가 고점이듯이 그러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밸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 이익을 감안해서 밸류를 정하는 것이 키포인트. 다시 한번, 미래 이익을 감안해서 밸류를 정하는 것이 키포인트. 밸류를 어떻게 정해? 미래 이익을 감안해서. 밸류를 어떻게 정해? 미래 이익을 감안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미래 이익이 추정이 쉬워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현재 이익이 예전보다 높음에도 예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섹터들도 지금 있는 것이죠. 열심히 PR하고 있습니다. PR하고 있지만 좋게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네요, 진짜.
호재긴 호재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피하라는 말은 취소하고 아 근데 제가 되게 좋게 보는 곳이라서 뭐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지만 뭘 사라고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FOMC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뿐이고 뭘 사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추천도 안 하지만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것이죠. 저는 이익도 역대인데 역대 최고치인데 말도 안 되는 주가 이해가 안 가는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서는 말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IFRS 17을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들을 정말 좋아해요. 거래원에 개인 투자자들 없고 외인들하고 기관들만 열심히 거래하는 그러한 주식들, 개인들은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주식들, 보물 같은 거죠. 보물. 자산도 충분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그 중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성도 있어요. 이익도 지금 당장 돈도 잘 벌어. 앞으로 돈도 잘 벌 거야.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성장성도 있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추정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익이 추정이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게 막 눈에 보여. 이걸 안 사고 뭐 하는 건지 진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훌륭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건 진짜 항상 이제 인터넷 주식, 2차전지, 반도체 뭐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린 거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아니고 예전처럼 이런 얘기하고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연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연준의 느낌을 이제 좀 다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어야 된다 6월에. 근데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6월에 언급이라도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그때 6월에도 그렇고 이번 7월에도 그 지금 8월 초에도 연준 내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생각과 연준 전체적인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17분이 넘었고 18분 향해 가고 있으니 시간이 이제 지체되었으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12월 FOMC가 여러모로 테이퍼링 발표로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9월인데 고용이 이제 7월 고용은 좀 안 나올 겁니다. 7월을 기준으로 한 고용은 이번에 8월에 초에 이제 민영업 고용 지수가 있죠. 왜냐면 7월에 아직 휴가철이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에서 돌아온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경기 지표들 중에서 뜯어서 이제 고용 지표들만 쭉 보면 7월 달에 고용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미국의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주의 말에 이제 발표될 또 다른 지표, 아주 중요한 지표는 비농업 고용 지수.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지표이고, 근데 이게 아마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또 채권 금리가 또 약세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되겠지요. 강세가,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이 강세가 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8월을 기준으로 한 고용 지표는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8월, 9월에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매달 100만 명 이상씩 고용이 회복이 된다면 9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를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 중요한 때는 6월하고 12월이 중요합니다. 6월 FOMC하고 12월 FOMC가 FOMC 중에서도 메인 FOMC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발표와 같은 중요한 발표는 사실 12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연준의 주요 인사들 파월 의장이나 뭐 브레이너드 연준 인사,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고 이분들이 전부 다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연준하고 뭐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재무부하고 짝짝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님께서는 고압경제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시니 여러모로 12월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월, 9월에 고용이 너무 잘 나온다 싶으면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이거 9월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발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선반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선반영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예, 주식하지 말라는 연준의 말씀 곧 기준금리로 나타나니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너희들 투자 좀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물가 좀 그만 올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고 2023년에도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런 지금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달라요. 기준금리 인상의 그 부담감과 그분. 예, 그런 부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지고 좀 멀었으니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라. 하지만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좀 마인드, 심리 그런 것들이 과열로 간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